셜록 홈즈의 바스커빌 신의 사냥개 제 8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8장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셜록 홈즈 씨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옮겨 쓰는 방식으로 사건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 편지들이 지금 바로 내 앞 테이블에 놓여 있다. 한 장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것만 빼고 다음 편지들은 그때 썼던 그대로이고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의구심들을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10월 13일 바스커빌 저택. 홈즈에게 지금까지 보낸 편지와 정보를 통해 자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꽤 최근 것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을 거야. 여기에 누군가 계속 머문다면 황야의 기운이 그의 영혼에 배어들 수밖에 없어. 그 광대함과 음침한 매력까지 황야의 품에 안기는 순간 현대 영국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선사시대 인류의 터전과 작품들만 온통 의식하게 되는 거지. 걸어가다 보면 사방에 이 잊힌 인류의 집들이 보이고 그들의 무덤과 아마도 한때는 신전이었을 거대한 돌 기둥들만 보여. 여기저기 상처난 산비탈에 기대 지어놓은 돌로 된 회색 움막들을 보고 있으면 자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잊게 될 거야. 야트막한 문에서 가죽을 걸친 털복숭이 사람이 기어나와서 돌로 된 촉이 달린 화살을 활에 끼우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도 자네보다 그 사람이 여기에 어울린다는 걸 잘 알 거야. 이상한 건 언제나 척박했을 이 땅에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는 거지. 고고학자가 아닌 내가 보기에도 그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박해당했던 민족인 것 같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은 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지만 이런 건 자네가 나를 여기로 보낸 이유와는 무관한 것들이고 자네의 극히 실용적인 정신에는 아무 흥미도 일으키지 못하겠군.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에 완전히 무관심하던 자네가 생각나. 그러니 헨리 바스커빌 경과 관련된 얘기로 돌아갈게. 지난 며칠간 자네가 아무 보고도 받지 못한 건 오늘까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었어.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관련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야겠군. 내가 거의 언급한 적이 없는 것 중 하나가 황야에 있는 탈옥수에 대한 얘기야. 지금은 그가 멀리 달아났다고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 지역의 외딴 가구들에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일이지. 그가 탈옥하고 2주가 지났어. 그동안 그는 눈에 띈 적이 없고 아무도 그에 대해 듣지 못했어. 그 기간 내내 그가 황야에서 버티고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어. 물론 숨어 있기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말이야. 여기 있는 어느 돌 움막이든 숨을 장소로는 충분하니까. 하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황야에 있는 양이라도 잡으면 모를까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버렸다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외딴 곳에 사는 농부들은 더 편하게 잠들 수 있겠지. 이 집에는 장정이 넷이라서 걱정이 없어. 하지만 스테이플턴 남매를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들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없거든. 가정부 한 명의 늙은 하인, 여동생과 오빠뿐인데 그 오빠가 그리 강한 남자가 아니라서 말이야. 일단 현관이 뚫리면 이 노팅힐 범죄자처럼 필사적인 놈에게 그들은 무력할 거야. 헨리 경이나 나나
그들이 걱정되어서 마부 퍼킨스를 보내서 거기서 자고 오라고 했는데 스테이플턴이 허락하지 않더군. 실은 우리 친구 준 남작이 아름다운 이웃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놀랄 일도 아니지. 이 외로운 곳에서 준 남작처럼 활동적인 사람은 무리할 테고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니까. 그녀에게는 열대지방에서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차갑고 침착한 그녀의 오빠와 묘한 대조를 이루지. 하지만 스테이플튼에게도 뭔가 숨겨진 불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여동생에게 분명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 그녀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를 흘끔흘끔 본다는 것을 발견했어. 스테이플턴이 여동생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분명해. 스테이플턴의 두 눈에는 뭔가 메마른 반짝거림 같은 게 있어. 야무진 얇은 입술이 확신에 찬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냉혹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자네가 그를 보면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야. 첫날 스테이플턴은 바스커비를 방문하러 왔어. 다음 날 아침에는 우리 둘을 데리고 가서 사악한 휴고 전설의 시초라고 알려진 곳을 보여주었지. 황야를 몇 킬로미터 가로지르는 나들이였는데 그 장소가 너무 음울했어. 그 전설이 예정된 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 우리는 험준한 바위들 사이에 끼인 짧은 골짜기를 발견했어. 그 끝은 풀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는데 황새풀로 여기저기 희끗희끗했어.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두 개의 돌이 솟아 있었지. 돌들의 윗부분은 닳고 뾰족해져서 어느 괴물의 낡은 송곳니처럼 보였어. 어느 모로 보나 그 오래된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장면이랑 일치하더군. 현미경은 아주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 스테이플튼에게 인간사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군.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분명히 아주 진지한 것 같았어. 스테이플턴은 대답을 조심하더군. 하지만 스테이플턴이 준 남작의 감정을 생각해서 자기 의견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더군. 그는 우리에게 비슷한 사건들을 얘기해 줬어. 바스커빌 가문 사람들이 어떤 사악한 기운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이야. 그가 우리한테 남긴 인상으로는 그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이 같은 것 같았어. 돌아오면서 우리는 점심을 하려고 모리핏 하우스에 머물렀어. 거기서 현미경이 스테이플튼 양을 알게 되었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현미경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처럼 보였어. 내가 보기엔 양쪽 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현미경은 그녀 얘기를 하고 또 하더군. 그 이후로 그 남매를 보지 않고 지나간 날이 거의 없어. 그들이 오늘 밤에는 여기서 저녁을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자는 말이 나오는 식이야. 누구나 그들이 커플이 되는 것을 스테이플튼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현미경이 스테이플튼 양에게 관심을 보일 때면 스테이플튼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 스테이플튼은 여동생에게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또 여동생이 없으면 아주 외롭게 살아야 하겠지. 그렇더라도 만약 여동생이 그런 멋진 결혼을 하는 걸 방해한다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일 거야. 그래도 나는 스테이플튼이 그 둘의 관계가 사랑으로 무르익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해.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걸 막으려고 스테이플튼이 애쓰는 걸 여러 번 봤어. 어쨌거나 현미경이 절대로 혼자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자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점점 아주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다른 어려움에 연애 사건까지 더해지면 말이야. 자네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르게 되면
지금의 내 인기는 금방 사그러질 거야. 요 전날,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에 모티머 박사가 우리와 점심을 함께 했어. 그는 롱다운에 있는 고분을 하나 발견하고 있는데 선사시대에 두개골을 하나 발견해서 아주 즐거워했더랬지. 이렇게 한결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야. 나중에 스테이플튼 남매가 왔는데 친절한 의사는 우리 모두를 주목나무길로 데려다 줬어. 현리경이 요청해서 그날 정확히 모든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보여줬어. 주목나무 길은 길고 우울한 산책로였어. 양쪽에 높은 산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고 양편 모두 좁은 풀밭이 따라 나 있어. 반대편 끝에는 오래돼서 거의 사라져가는 여름 별장이 있지. 길을 반쯤 내려가면 그 어른이 시가째를 남겼던 황야문이 나와. 자물쇠가 달린 나무로 된 흰색 문이지. 그 바깥은 더 넓은 황야야. 나는 사건에 대한 자네의 이론이 기억나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그려보려고 애썼어. 이 노신사가 거기 서 있었고 뭔가가 황야를 건너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 그게 그를 공포에 질려서 혼이 속 빠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달리고 또 달리다가 공포와 피로에 지쳐 죽었다고 말이야. 그는 도망치기 위해 음습하고 긴 터널을 지났어. 하지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쳤을까? 황야에서 양치기 개가 나타났던 걸까? 아니면 유령 같은 조용한 검정색 괴물 사냥개였을까? 여기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을까? 창백한 얼굴로 경계하고 있는 베리모어는 털어놓은 사실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걸까? 모든 게 흐릿하고 희미해.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들 뒤에는 어두운 범죄의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지. 자네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 이후에도 이웃을 한 명 더 만났어. 레프트 저택의 프랭클랜드 씨야. 우리보다 6km 정도 남쪽에 살고 있어. 프랭클랜드 씨는 백발에 붉은 얼굴을 한 나이 지긋한 양반인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야. 그는 영국 법률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소송에다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었지. 그는 단지 싸움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싸워. 그래서 본인이 어느 편을 취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돈깨나 드는 취미를 가진 거지. 어떨 때는 길을 막아버리고 주민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소송을 걸게 만들어.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문을 부숴버리고 옛날부터 거기 길이 나 있었다고 주장해서 주인이 그를 무단 침입으로 고발하게 만들어. 그는 영주권 및 공유지권을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펜워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반대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지. 그래서 그는 가장 최근의 업적에 따라 의기양양하게 동네를 활보할 때도 있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져 태워질 때도 있어. 지금도 그는 7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해. 아마 남은 재산도 다 날리게 되겠지. 그러면 이빨 다 빠진 호랑이가 될 테니 아무한테도 더 이상 해가 되진 않겠지. 그런 소송 문제만 제외하면 친절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네가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고 콕 집어 얘기했기 때문이야. 프랭클랜드 씨는 지금 재미있는 일에 몰두해 있어. 아마추어 천문학자 놀이를 하고 있지. 근사한 망원경이 있거든.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지붕에 누워 하루 종일 황야를 훑어보면서 혹시 그 탈옥한 죄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있어. 프랭클랜드 씨가 자기 에너지를 이 일에만 집중한다면 상관없을 테지만 이분은 또 모티머 박사를 고발하려는 중이야. 친인척의 동의도 없이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야. 모티머 박사가 롱다운에 있는 고분에서 신석기 시대 두개골을 하나 발굴했으니 말이야. 프랭클랜드 씨 덕분에 우리 생활이 지루하지는 않지.
작은 웃음으로 위안을 주는 면도 있고 여기는 웃음이 간절히 필요하니까 수, 스테이플튼, 모티머 박사, 프랭클랜드 씨, 레프트 호울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제 다 한 셈이야. 그러니 베리모어에 대한 얘기를 더 할게. 특히 어젯밤에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었거든. 먼저 그 확인 정보에 대한 얘기야. 베리모어가 진짜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네가 런던에서 보냈던 정보 말이야. 우체국장이 증언한 내용은 이미 설명했지. 우리의 금증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도저도 아니었잖아. 내가 헨리경에게 그 문제를 설명했더니 고지고대로 성품답게 베리모어를 즉각 불러 올렸어. 그래서 정보를 직접 받았는지 물어보았다네. 베리모어는 받았다고 하더군. 배달 소년이 당신의 손에 직접 정보를 전해주었소. 헨리경이 물었어. 베리모어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잠깐 고민하더군.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 저는 그때 다락에 있었고 아내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답변은 직접 보냈소. 아닙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을 보내야 하는지 얘기해 줘서 아내가 정보를 치러 갔습니다. 저녁 때 베리모어가 스스로 다시 그 주제를 꺼내더군. 헨리경, 아침에 하신 질문의 목적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어. 제가 경의 신뢰를 저버릴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현리경이 베리모어를 안심시켜야 했지. 베리모어를 달래려고 현리경이 전에 입던 옷가지를 꽤나 줘야 했어. 지금은 런던에서 샀던 옷들이 모두 도착했거든. 나로서는 베리모어 부인이 상당히 흥미로워. 베리모어 부인은 큰 체격에 미더운 사람이야. 아주 절제되어 있고 점잖고 금욕적인 사람에 가까워. 이보다 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도착한 첫날 밤에 그녀가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어. 뭔가 깊은 슬픔이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쥐어뜯고 있나 봐. 어쩌면 죄책감이 들게 하는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베르모어가 아내에게 폭군처럼 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나는 항상 베리모어라는 사람에게 뭔가 특이하고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느꼈는데 어젯밤의 모험으로 내 의구심이 절정에 다다랐지. 그래도 그 자체로만 보면 이 일은 별것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 자네도 내가 푹 잘 자는 유형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밤마다 여기서 보초를 서면서부터는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 수가 없었어. 어젯밤 새벽 2시쯤이었는데 누가 살금살금 내 방 앞을 지나는 소리에 잠이 깬 거야.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밖을 훔쳐봤지. 어두운 긴 그림자가 복도에 끌리고 있더군. 남자 그림자였는데 손에 촛불을 들고 살살 걸어가고 있더라고. 셔츠와 바지 차림의 맨발이었지. 겨우 윤곽만 보였는데도 키 때문에 베리모어인 걸 알았어. 베리모어는 아주 천천히 용이 주도하게 걸어갔어. 그런데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뭐라 설명하긴 힘들지만 재지은 게 있는 듯한 은밀한 느낌이었어. 복도 한가운데 홀 때문에 둘로 나뉘어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홀 위로 빙 둘러서 발코니가 있고 말이야.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따라갔어. 그가 저쪽 편 복도에 닿았을 때 나는 그 가운데 발코니를 돌았어. 어느 방의 열린 문틈으로 나오는 희미한 빛 때문에 그가 그 방들 중 하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방들은 모두 가구도 없고 비어 있었어. 그의 원정이 더없이 이상할 수밖에. 흘러나오는 빛이 일정한 걸로 봐서 그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기어가서 그 방을 엿볼 수 있었지. 베리모어는 창가에 몸을 수그리고 유리창 쪽으로 촛불을 비추고 있었어. 그의 옆얼굴이 반쯤 내 쪽으로 보였어. 그는 뭔가에 대한 기대로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았어. 황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 몇 분간 그는 골똘히 밖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고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더군.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촛불을 꺼버리더군. 즉시 나는 발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왔어. 몇 초 지나지 않았어 아까처럼 살금살금 되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리더군. 한참 후에 내가 선잠이 든 뒤 어디선가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어느 쪽에서 난 건지는 모르겠더군. 이 일이 모두 뭘 의미하는지 짐작도 안 가지만 이 음울한 집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실체를 알게 되겠지. 내 의견을 늘어놓지는 않을게. 자네가 사실만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으니 말이야. 오늘 아침에 현미경이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내가 어젯밤에 본 것에 기초해 작전을 짰어.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 다음번 내 보고서에는 분명 재미가 있을 거야.